한국 시간으로 이때 8월 22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증시가 급등했었습니다. 그 이전을 살펴보면 20선을 한 번 이탈하고 두 번 이탈하면서 이제 정말 조정이 시작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20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미증시가 9월 FOMC 전후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그 전까지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 중이기 때문에 큰 하방 리스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평선 간의 간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이유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장이고요. 향후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전쟁 이슈,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정치 리스크 이런 것들 중에 뭐라도 터진다면 조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잭슨홀 미팅에서 프레임워크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많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렛츠고! 최근 파월 의장은 프레임워크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만 외치면서 금리 인하에 환호하고 시장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먼저 평균 물가제 목표를 폐기했습니다. 기존에는 2% 인플레이션 목표의 일시적 완화를 허용했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2% 목표보다 한동안 낮게 유지될 수 있으니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2%를 초과해도 용인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즉 평균 2%를 맞추기 위해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거고요. 하지만 폐기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고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높은 물가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기존 논리가 현실에서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2%를 넘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고 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의미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넘어가면 더 이상 관대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물가 안정에 대해서 긴축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파월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비둘기적으로 받아들였지만 프레임워크 변경한 내용을 보면 시장이 매파적으로 받아들여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월가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 버블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워크 변경을 한번 보시면 고용 안정성 평가 기준을 유연하게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개념은 최대 고용을 기준으로 고용 시장을 평가했고 실업률이 약간 낮으면 긴축을 약간 늦추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 시장이 어떻나요? 트럼프의 발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고용이 강한 듯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약화되고 불안정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을 최대치 기준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 그리고 위험 요인까지 감안해서 평가하겠다 이겁니다. 즉 고용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위아래로 요동을 치더라도 큰 위협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고 긴축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둔 겁니다. 두 번째 프레임워크 변경을 봐도 시장이 매파적으로 해석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만 반영하면서 상승했죠. 자, 잭슨홀 미팅 이후에 대부분의 언론사는 금리 인하 기대감만 반영했지만 일부 언론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입보다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변화가 더 주목할 만하다. 통화정책 프레임워크가 바뀌면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물가 목표는 과거 평균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 2% 복귀에 집중하게 되고 고용 목표 역시 부족뿐 아니라 과열까지 긴축 사유로 삼게 된다. 시장은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변화를 매파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말한 대로 긴축 사유로 보고 있고 시장이 매파적으로 해석해야 정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워크 변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고용은 더 유연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고용 시장이 완만하게 조정되더라도 또한 과열이 되더라도 긴축 기조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거고요. 일단 연준은 2%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보는 거고요. 고용이 일부 하방 위험을 가져와도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9월 금리 인하는 정치적으로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의 연준 장악 시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하를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우회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국 금리 정책이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가장 심각한 원달러 환율. 달러가 강세일까, 약세일까? 연준이 물가 안정에 더 엄격해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면 금리를 빨리 내리기보다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고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 상대적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국 수출 기업에는 단기 호재라도 내수와 수입 기업에는 정말 부담이 크고요. 한국 내수 시장이 망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한국 채권 시장을 보면 미국 금리가 고점에서 더 오래 머물면 한국 국채 금리도 동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 채권 시장의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기업들과 가계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경기 둔화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처럼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미국 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자금 유출이 발생하면서 채권 시장과 또다시 원달러 환율 시장이 모두 불안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하면서 딜레마도 커지고요. 한국은행은 물가도 잡아야 하지만 성장 그리고 가계부채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서민 위하는 척하면서 미국이 금리 내리자마자 따라서 바로 내렸지만 그 결과는요. 서민은 더 힘들어지고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건에 육박하면서 부동산 가격만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계속되면 한국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내릴 수 없고요. 이미 2%포인트 격차가 나기 때문에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자본 유출 위험도 계속 커지고요. 잭슨 홀 미팅 파월 발언 당시 닉 티밀하우스 계정을 한번 보시면 이분은 비공식적인 연준 대변인이라고 불리고 있죠. 파월은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위험의 균형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노동시장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현저히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이상한 균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급격한 해고 증가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형태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현재 시장을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장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게 현재 트럼프죠.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고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미국 2심 법원도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 편향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10월 이후에 미국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 잠재적인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10월 전까지는 모든 관세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의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고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 적자나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감내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겠네요. 앞으로 미국의 금리 행방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이슈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번 잭슨 홀 미팅 이후의 연준의 스탠스는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